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 DDL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죠. 이게 뭐랄까 데이터베이스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더라고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갈 그릇의 모양과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릇의 모양과 규칙이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특징을 하나 짚어야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무섭다고요? 네. DDL 명령어는 실행 즉시 영구적으로 반영돼요. 이걸 자동 커밋이라고 하거든요. 자동 커밋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컨트롤 플러스 Z, 그러니까 실행 취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어 하나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죠. 와, 실행 취소가 안 된다니 시작부터 긴장되는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짓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크리에이트 명령어, 맞죠? 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빈표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건 앞으로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쌓을 건지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네, 예를 들어 회원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회원 아이디는 숫자만, 이름은 신글자까지, 가입일은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주는 거죠.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좀 넉넉하게 아주 큰 문자열 타입 하나로 통일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하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런가요? 네, 당장은 편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가 수백만, 수천만 건 쌓이면 그땐 정말 재앙이 됩니다. 불필요한 공간 낭비는 물론이고 숫자 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자로 저장되어 있으면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려져요. 처음부터 데이터의 성격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 장기적으로 시스템 전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공간과 성능 둘 다 잡는 첫 단추네요. 자료에 보니까 디폴트라는 옵션이 있던데 이건 그냥 편의 기능 정도로 보면 될까요? 물론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 가입일 칼럼에 디폴트 sysdate 이렇게 해두면 값을 안 넣어도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네,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제 날짜로 처리해야 했던 데이터를 뒤늦게 입력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깜빡하고 날짜를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짜로 기록이 되겠네요. 의도와는 다르게.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그 잘못된 데이터 하나 찾아서 고치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편리함 속의 함정이죠. 결국 모든 건 설계자의 의도에 달려 있군요. 그럼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킬 강력한 장치가 또 있겠죠? 당연하죠. 바로 제약 조건, 영어로는 constraint입니다. 저는 이걸 데이터 세계의 헌법이라고 불러요. 헌법이요? 네.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이 칼럼은 절대 비워둘 수 없다. 이 값은 절대 중복되면 안 된다. 같은 규칙을 아예 데이터베이스 레벨에 새겨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 데이터가 들어오던 이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게 되죠. 아주 강력한 규칙이네요. 네, 이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아주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건물을 짓고 규칙까지 정했는데 살다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세계에도 그런 구조 변경 명령어가 있겠죠. 바로 alter 말이죠.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이미 데이터가 꽉 찬 테이블에 새 칼럼을 추가해야 하는 일은 정말 흔합니다. 얼터 테이블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네. 크게 보면 add, modify, rename 세 가지가 있어요. add는 말 그대로 새 칼럼을 추가하는 거고요. 이건 뭐 간단하네요. 중요한 점은 새 칼럼은 항상 테이블의 맨 오른쪽에 붙고 기존 데이터들의 새 컬럼 값은 일단 전부 값 없음, 즉 널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널로요? 그럼 modify는 기존 칼럼을 수정하는 거겠군요. 이름 칼럼 길이를 50자에서 100자로 늘리는 것처럼요. 이건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데요? 크기를 늘리는 건 대부분 안전하죠. 하지만 반대로 줄이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제품 아이디를 지금까지 숫자로 잘 써왔는데 갑자기 사업부에서 이제 영문 포함된 새 아이디를 쓰겠다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넘버에서
바차투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순간 그 숫자 아이디를 참조하던 모든 판멸 기록, 재고 시스템, 장바구니 기능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일제히 오류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이 간단한 modify 명령어 하나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서비스 전체가 마비되는 대형 장애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문제가 아니군요. 연결된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니. 리네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칼럼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칼럼 이름을 코드에 직접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A 칼럼 주세요 했는데 가보니 B로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올터 작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군요. 네. 보통 새벽에 서비스 다 멈추고 수십 번 테스트하고 나서야 겨우 실행하곤 합니다. 좋습니다. 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가끔은 계획이 틀어져서 건물을 아예 허물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세계에도 그런 철거 명령어가 있습니까? 네. 가장 강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명령어. 바로 드랍입니다. 드롭. 드롭 테이블은 테이블의 구조, 그 안의 모든 데이터, 인덱스 같은 부가적인 것들까지 그냥 흔적도 없이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자료에서 딜리트, 트렁케이트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딜리트는 데이터를 한 줄씩 지우는 거라 느리지만 롤백, 즉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네. 트렁케이트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싹 밀어버려서 아주 빠르지만 롤백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랍은 데이터는 물론이고 테이블이라는 그릇 자체를 깨부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롤백도 안 되죠. 아, 그릇 자체를 깨부순다.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랄까 핵폭탄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약 조건을 연쇄적으로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아까 외래키가 두 테이블을 잇는 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고객 테이블이랑 주문 테이블이 고객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객 테이블을 드롭하면서 이 옵션을 주면요. 고객 테이블을 폭파시키면서 그 테이블과 연결된 모든 고리까지 같이 끊어버립니다. 아, 주문 테이블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창조하던 고객 정보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데이터가 순식간에 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실무에서는 바로 드롭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 이름을 잠시 다른 걸로 바꿔서 아무도 못 쓰게 한 뒤에 한참 지나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삭제하는 거죠. 아,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군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안전이 최고니까요. 자, 그럼 아까 잠시 미뤄뒀던 제약 조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세계의 헌터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더군요. 네. 데이터 무결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아무리 검증을 잘해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그쵸.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이 헌법을 만들어 두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든 이 규칙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것처럼 테이블의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해주는 값이에요. 네. 절대 중복될 수 없고 비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테이블에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테이블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유리크 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중복을 막는 건 기본 키랑 같은데 딱 한 번 넣을 값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처럼 중복되면 안 되지만 뭐랄까 대표 식별자까지는 아닌 경우에 주로 쓰죠. 그리고 아까 고리라고 비유하셨던 포린키, 외래키도 중요한 제약 조건이죠? 네. 데이터 관계의 핵심입니다. 쇼핑몰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넣는데 고객 테이블에 없는 유령 고객 아이디를 넣을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데이터가 엉망이 되겠네요. 외래키가 바로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반드시 고객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강제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듣고 보니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규칙들이네요. 맞습니다. 난널처럼 이 값은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라는 단순한 제약 조건만 잘 걸어둬도 데이터 품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나이 칼럼은 0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성별 칼럼엔 M 또는 F만 들어올 수 있다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요. 자료 후반부에 기본 키, 후보 키, 슈퍼 키 이런 키 종류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헷갈립니다.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 계층 구조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넓은 개념이 슈퍼키예요. 이건 그냥 한 획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말합니다. 학번도 되고 학번 이름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이 후보키인데 이 슈퍼키들 중에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애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조합을 말합니다.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죠. 아, 여러 후보들 중에서 대표를 뽑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여러 후보키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로 딱 하나를 선택해요. 그게 바로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은요? 걔네들이 바로 대체 키, 얼터네이트 키라고 불리는 거죠. 결국 데이터 한 줄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즉 후보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하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떤 걸 기본 키로 할 거냐를 두고 개발자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하하, 맞습니다. 거의 부먹이냐 찍먹이냐 수준의 논쟁이죠. 주민등록번호처럼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값, 이걸 자연키라고 하는데 이걸 쓰자는 쪽과 아니야, 그건 바뀔 수 있어. 시스템이 만드는 1, 2, 3 같은 일련 번호, 인조키를 쓰자는 쪽에 항상 팽팽하게 맞섭니다. 거의 철학의 문제군요.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 철학의 문제죠. 자, 마지막 주제인 스키마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중에 바뀔 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핵심은 스키마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저장 방식이 바뀌든 테이블 구조 같은 논리적인 구조가 바뀌든 이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자료에서는 뷰를 꼽았습니다.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뷰는 실제 데이터를 대신 틀리글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서 보여주세요라는 특정 셀렉트 쿼리를 저장해둔 창문 같은 겁니다. 창문이요? 네, 응용 프로그램은 실제 테이블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둔 이 뷰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실제 테이블 구조가 바뀌어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고칠 필요 없이 그냥 그 창문의 설계, 즉 뷰의 정의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회원 테이블에서 이름이랑 주소 칼럼을 하나로 합쳤다고 해보죠. 예전 프로그램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프로그램이 회원 정도 뷰라는 창문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뷰의 정의만 살짝 고쳐서 합쳐진 칼럼을 예전처럼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아무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와, 일종의 강력한 중간다리, 추상화 계층을 만드는 셈이죠. 그건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리는데요. 혹시 뷰 위에 또 뷰를 만들고 그 위에 또 뷰를 겹겹이 쌓다 보면 나중에 성능 문제가 생기거나 도대체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기가 지옥처럼 변하는 경우는 없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뷰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양날의 검이요. 네, 뷰가 너무 복잡해지거나 여러 단계로 중첩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그 뷰를 보여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원천을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스파게티 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스파게티 뷰요. 그래서 뷰는 꼭 필요한 곳에 명확한 목적으로 설계하고 남용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죠. DDL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기술적인 명령어를 넘어서 데이터의 품질을 처음부터 보장하고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뭐랄까 일종의 건축 철학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잘 설계된 스키마와 제약 조건은 정말 견고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근간이 되거든요. 문제가 터진 뒤에 데이터를 고치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아까 자연키와 인조키 논쟁을 이야기했었죠. 자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같은 자연키는 바뀔 수도 있고 사실 고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불변의 일련번호 같은 인조키를 기본키로 쓸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고유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값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값이 언젠가 바뀌거나 사실은 완벽하게 고유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숨겨진 위험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